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1960년 오사카 출생, 정신과 의사이다.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후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교에서 국제연구원을 지냈다. 노인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집단 정신요법학을 전문으로 다룬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부터는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됩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은 각자 나이도 체형도 다릅니다. 성격이나 사고방식도 다르죠. 생활환경, 일, 가족 구성도 다릅니다. 개개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온전히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결국 죽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입니다. 죽을 때 좋은 인생이었다, 고마웠다고 만족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길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든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처했지? 이렇게 후회하며 죽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때 만족하며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의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며 저걸 못하게 됐네, 이것밖에 남은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안 되고 없는 것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이건 할 수 있지, 저것도 남아있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저의 임사한 경험으로는 되고 있다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위에서도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0세부터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강법이 중요합니다. 70대는 젊었을 때 신체를 움직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로 병원에 한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생활을 했더라도 퇴원하면 금방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70대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간이 계속되면 근력이 저하되고 골절이 치료된 후에도 일어서기, 걷기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에 지장이 초래되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리스크가 높아져 버립니다. 70대야말로 의식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만 전두엽이 위축되고 동맥경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의 식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고기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호르몬 의학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효과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을 지나면 이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은 증가합니다. 헬스클럽 등에서는 이것을 나이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서 기초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쇼사르 박사는 그보다는 어떤 형태의 노화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젊었을 때 건강하게 활동했던 장기와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을 축적하기 쉽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이 찌는 체질은 노화가 진행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쇼사르 박사는 안티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의 산화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화에 의해서 몸은 확실히 낡아져갑니다. 마치 금속이 산화되어 녹이 스는 상태를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산화의 원인은 세포의 염증입니다. 즉, 세포의 염증이야말로 노화 진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포는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염증은 이 세포막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쇼사르 박사는 세포막 염증 원인으로서 만성형 알레르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쇼사르 박사의 가설은 만성형 알레르기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진행시켜 장의 투과성과 장내 세균의 균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급성형 알레르기처럼 눈에 띄는 증상은 나오지 않아서 알아채기도 어려워 문제시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왠지 몸이 나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입니다. 방귀 냄새가 심하다라는 증상도 간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노화는 분명 진행되어 갑니다. 쇼사르 박사의 방법은 보통은 알아채지 못하는 알레르기를 찾아내서 원인 물질이 되는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몸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고 노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쇼사르 박사의 클리닉에서는 만성형 알레르기를 조사하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검사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먹은 음식을 전부 적어두었다가 몸이 나른해지거나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 때 몇 시간 전에 먹었던 음식 종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증상이 나오기 전에 항상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안티에이징으로서 음식의 가능성. 쇼사르 박사의 이론의 주축은 적기의 영양 공급입니다. 즉, 장기의 활동 시간에 맞춰 최적의 식사를 하면 내장 부담이 줄고 세포 염증도 적게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요컨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올라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인슐린이 혈당치를 내리면 이제 혈당치가 올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내장에 큰 부담이 되어 세포의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요리에서는 제일 먼저 빵을 내고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주 요리 전에 파스타를 먹기도 하는데 이는 피하는 것이 좋은 식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우선 단백질부터라고 기억해두면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조금씩 먹어서 간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밥, 마지막에 디저트 순으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식사하면 혈당치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내장에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이세키 요리에서는
어패류 등의 단백질을 이용한 사키즈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어서 계란찜, 생선 회, 구이 등이 나온 뒤에 튀김류, 밥, 그리고 과일 디저트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내장의 대사 리듬에 맞추어 식사를 한다는 쇼사르 박사의 적기의 영양 공급 이론에도 적합한 현명한 식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쇼사르 박사도 일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먹는 순서도 그렇지만 영양면에서 일식은 생선 기름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와 참치, 그리고 꽁치와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사르 박사는 생선회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가열하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선은 신선할 때 날 것으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 때문에 성욕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욕이 저하될 뿐 아니라 대인관계도 꺼려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근육량이 줄어드는 등 노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려면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성적 자극을 높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음식으로는 굴, 장어, 아보카도, 마늘, 양파 등을 추천하며 보충제로는 아연, 비타민 E의 복용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전술한 대로 폐경기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젊을 때보다 의욕적으로 되고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주면 역시 의욕도 높아지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중년 고령 이후 의욕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눈에 띄게 된다면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피부나 질에 윤기가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근육량도 줄어들지만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직접 증가시키는 식재료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류도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인 에스트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여성 호르몬 저하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충제로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들거리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역시 육식을 해야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노화 예방법이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 가도 되는 거야? 연금 생활자가 파친코에 가다니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놀아라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가 노화되어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기 어려운 데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약간의 자극으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곤 합니다. 가령 업무 경험이 많으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내다볼 수 있어서 일 처리가 빈틈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일이 없어지는 만큼 재미도 반감되어 버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아버리면 자극이 사라질 뿐 아니라 흥미나 관심까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이상으로 의식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는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손님이 신인 사회입니다. 돈 쓰기에 따라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사회 제일선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돈을 쓰게 되면 자기 애를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보통의 경우라면 식사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적어지면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날은 왠지 몸이 나른하고 멍해지고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활동의 질도 떨어집니다. 활동성이 떨어져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는 확실히 쇠퇴해집니다. 정식적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되고 젊어지고 싶은 욕구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요양병원 등에서도 많은 고령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의외로 먹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유쾌한 체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나 도박도 전두엽을 자극하는 체험이긴 하지만 50대 이후의 연애란 그리 쉬울 수가 없으며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엽이 위축되는 경우 의존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먹는 즐거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내하는 생활을 하면 식사도 간소해지기 쉽습니다. 먹는 데 흥미를 잃고 먹는 즐거움을 소홀히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노화가 촉진되어 버립니다. 공복, 통증, 성욕.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의 경우 인내는 미덕이고 나이에 맞는 건강한 행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미신이라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과 식사, 오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다. 인생 100년 시대의 길고 긴 노화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입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중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고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의 이후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의 70대는 원기왕성하다고 해도 이 나이대만에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뇌의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의 기능과 다리와 허리가 쇠퇴하진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립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야말로 노화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계기로 늙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서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0대에 얼마나 의욕의 저하를 막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때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70대에 평소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되어도 계속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하게 됩니다.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골프를 쳤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내 돈 내고 갈 수 없다며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좋은 습관이 이미 있는 것이라면 70대가 돼도 가능한 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서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70대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쇠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이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활동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신체와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해서 활기찬 70대, 80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든 뒤에
일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즉,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일처리 방식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돈만을 추구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젊을 때만큼 성과를 얻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스스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얼마나 성과를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일한다는 행위에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가치관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일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아주 조금이라도 사회와 관계를 맺고 뭔가 도움이 될 일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고령이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화 방지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두엽이란 아는 범위 외에 다른 것을 대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이나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 밖으로 나갈 용건들을 일상생활 속에 만들어 놓는 것이 단조로운 생활을 보내지 않기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외출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루틴을 가급적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가는 길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철을 타거나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 모르는 곳에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풀 가동하게 됩니다. 고령이 되면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단골 가게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나 새로 개척한 가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만을 먹고 있다가는 전두엽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토미야 선생은 말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70대, 80대는 공부 따위는 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고령자는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토야마 선생의 진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지식을 가득 채워서 암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즉, 공부란 입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육을 실제로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공부는 다릅니다. 전두엽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입력보다는 출력이 더 중요합니다. 출력이 왜 중요한지 기억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70대 정도의 사람이 경험하는 기억 장애의 대부분은 가령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상기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상기 장애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는 바깥에서 덮어쓰기를 하면 할수록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력을 계속해서 덮어쓰기를 계속해 나가면 기억은 점점 상기되기 어렵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출력시키는 경로를 만들면 쉽게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70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지식이라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입력시키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모아온 지식을 출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터를 떠나서 이제는 만나서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지면 출력의 기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지식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SNS를 사용하는 것을 둘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며 트위터며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뇌 속의 노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출력형이 되는 것이 서재형 수재보다도 젊음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처럼만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말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생각에 마치 반항하는 듯한 의견을 내보내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의식적으로 다수파와는 다른 의견을 내려고 마음속에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두엽을 보다 강하게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0대의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그것도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을 제대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본래 고령자에게는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의외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 근력이 약해지면 무서워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는데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데는 사실 내려갈 때 근육이 먼저 약해집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총총 걸음으로 잘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다리가 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의 다리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무리가 안 되는 정도로 계단을 이용해서 다리 근력을 유지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수중에서 걷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많이 주지 않는 좋은 운동입니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도 되고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하도 걸리지 않아서 고령자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온 운동이 있다면 그만두지 말고 가능한 한 계속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도 느긋하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70대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령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만 역시 고령자가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약간 살이 찐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젊어 보이는 사람도 약간 살이 찐 사람입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의 사람입니다. 살이 빠짐으로써 피부 탄력도 나빠지고 주름도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매일의 식사를 물어보면 소바와 같은 아주 담백한 식사를 항상 먹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식사 제한을 해서 체중을 줄였다는 고령자에게도 비슷한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아울러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서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요컨대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신경을 써야 하지 지나친 섭취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장이 나빠져서 먹을 수 없다면 모를까.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0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바꿔가며 80대를 가급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깨끗하게 단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80대라는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구애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순순히 남의 도움을 빌리자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80세가 지나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자. 대부분의 고령자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도 삼가며 살아왔는데 이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중 하나는 80세가 넘으면 식사를 참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아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며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부설 노인홈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생존 곡선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흡연으로 몸이 상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겠지만 흡연을 하면서도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무리해서 금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먹고 싶은데 건강이 나쁘니까 참아버린다.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만 건강을 위해서 무리해서 운동한다. 좋아하는 술, 담배를 건강을 위해서 참는다.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이도 들고 해서 참는다. 효과를 못 느끼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을 계속 복용한다. 모두 참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사실 참거나 무리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분명 60대 정도까지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서까지 흥미가 있는 것들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70대 그리고 8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상황에 맞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지 말고 혼자서 여행도 떠나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청홍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1960년 오사카 출생, 정신과 의사이다.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후 미국 칼 매닝거 정신의학교에서 국제연구원을 지냈다. 노인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집단 정신요법학을 전문으로 다룬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부터는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됩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은 각자 나이도 체형도 다릅니다. 성격이나 사고방식도 다르죠. 생활 환경, 일, 가족 구성도 다릅니다. 개개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온전히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결국 죽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입니다. 죽을 때 좋은 인생이었다, 고마웠다고 만족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길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든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처했지? 이렇게 후회하며 죽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때 만족하며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의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며 저걸 못하게 됐네, 이것밖에 남은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안 되고 없는 것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이건 할 수 있지, 적어도 남아있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되고 있다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위에서도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0세부터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강법이 중요합니다. 70대는 젊었을 때 신체를 움직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로 병원에 한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생활을 했더라도 퇴원하면 금방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70대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간이 계속되면 근력이 저하되고 골절이 치료된 후에도 일어서기, 걷기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에 지장이 초래되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리스크가 높아져 버립니다. 70대야말로 의식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만 전두엽이 위축되고 동맥경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의 식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고기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호르몬 의학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효과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을 지나면 이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은 증가합니다. 헬스클럽 등에서는 이것을 나이와 함께 근육량이 줄어서 기초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쇼사르 박사는 그보다는 어떤 형태의 노화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젊었을 때 건강하게 활동했던 장기와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을 축적하기 쉽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이 찌는 체질은 노화가 진행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쇼사르 박사는 안티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의 산화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화에 의해서 몸은 확실히 낡아져갑니다. 마치 금속이 산화되어 녹이 스는 상태를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산화의 원인은 세포의 염증입니다. 즉, 세포의 염증이야말로 노화 진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포는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염증은 이 세포막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쇼사르 박사는 세포막 염증 원인으로서 만성형 알레르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쇼사르 박사의 가설은 만성형 알레르기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진행시켜 장의 투과성과 장내 세균의 균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급성형 알레르기처럼 눈에 띄는 증상은 나오지 않아서 알아채기도 어려워 문제시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왠지 몸이 나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입니다. 방귀 냄새가 심하다라는 증상도 간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노화는 분명 진행되어 갑니다. 쇼사르 박사의 방법은 보통은 알아채지 못하는 알레르기를 찾아내서 원인 물질이 되는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몸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고 노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쇼사르 박사의 클리닉에서는 만성형 알레르기를 조사하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검사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먹은 음식을 전부 적어두었다가 몸이 나른해지거나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 때 몇 시간 전에 먹었던 음식 종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증상이 나오기 전에 항상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안티에이징으로서 음식의 가능성. 쇼사르 박사의 이론의 주축은 적기의 영양 공급입니다. 즉, 장기의 활동 시간에 맞춰 최적의 식사를 하면 내장 부담이 줄고 세포 염증도 적게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요컨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올라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인슐린이 혈당치를 내리면
이제 혈당치가 올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내장에 큰 부담이 되어 세포의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요리에서는 제일 먼저 빵을 내고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주 요리 전에 파스타를 먹기도 하는데 이는 피하는 것이 좋은 식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우선 단백질부터라고 기억해두면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조금씩 먹어서 간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밥, 마지막에 디저트 순으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식사하면 혈당치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내장에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이세키 요리에서는 어패류 등의 단백질을 이용한 사키 즈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어서 계란찜, 생선 회, 구이 등이 나온 뒤에 튀김류, 밥, 그리고 과일 디저트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내장의 대사 리듬에 맞추어 식사를 한다는 쇼사르 박사의 적기의 영양 공급 이론에도 적합한 현명한 식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쇼사르 박사도 일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먹는 순서도 그렇지만 영양면에서 일식은 생선 기름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와 참치, 그리고 꽁치와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사르 박사는 생선회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가열하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선은 신선할 때 날 것으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 때문에 성욕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욕이 저하될 뿐 아니라 대인관계도 꺼려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근육량이 줄어드는 등 노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려면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성적 자극을 높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음식으로는 굴, 장어, 아보카도, 마늘, 양파 등을 추천하며 보충제로는 아연, 비타민 E의 복용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전술한 대로 폐경기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젊을 때보다 의욕적으로 되고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주면 역시 의욕도 높아지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중년 고령 이후 의욕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눈에 띄게 된다면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피부나 질에 윤기가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근육량도 줄어들지만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직접 증가시키는 식재료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두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류도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인 에스트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여성 호르몬 저하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충제로서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들거리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역시 육식을 해야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노화 예방법이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 가도 되는 거요? 연금 생활자가 파친코에 가다니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놀아라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가 노화되어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기 어려운 데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약간의 자극으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곤 합니다. 가령 업무 경험이 많으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내다볼 수 있어서 일 처리가 빈틈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일이 없어지는 만큼 재미도 반감되어 버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아버리면 자극이 사라질 뿐 아니라 흥미나 관심까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이상으로 의식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는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손님이 신인 사회입니다. 돈 쓰기에 따라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사회 제일선에서 은퇴한 고령자는 돈을 쓰게 되면 자기 애를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보통의 경우라면 식사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적어지면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날은 왠지 몸이 나른하고 멍해지고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활동의 질도 떨어집니다. 활동성이 떨어져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는 확실히 쇠퇴해집니다. 정식적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되고 젊어지고 싶은 욕구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요양병원 등에서도 많은 고령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의외로 먹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유쾌한 체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나 도박도 전두엽을 자극하는 체험이긴 하지만 50대 이후의 연애란 그리 쉬울 수가 없으며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엽이 위축되는 경우 의존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먹는 즐거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내하는 생활을 하면 식사도 간소해지기 쉽습니다. 먹는데 흥미를 잃고 먹는 즐거움을 소홀히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노화가 촉진되어 버립니다. 공복, 통증, 성욕.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의 경우 인내는 미덕이고 나이에 맞는 건강한 행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미신이라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과 식사, 오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다. 인생 100년 시대의 길고 긴 노화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입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중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고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의 이유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의 70대는 원기왕성하다고 해도 이 나이대만에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뇌의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의 기능과 다리와 허리가 쇠퇴하진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립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야말로 노화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계기로 늙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서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0대에 얼마나 의욕의 저하를 막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때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70대에 평소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되어도 계속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하게 됩니다.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골프를 쳤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내 돈 내고 갈 수 없다며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좋은 습관이 이미 있는 것이라면 70대가 돼도 가능한 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서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70대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쇠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이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활동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신체와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해서 활기찬 70대, 80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든 뒤에 일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즉,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일처리 방식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돈만을 추구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젊을 때만큼 성과를 얻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스스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얼마나 성과를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일한다는 행위에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가치관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일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아주 조금이라도 사회와 관계를 맺고 뭔가 도움이 될 일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고령이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화 방지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두엽이란 아는 범위 외에 다른 것을 대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이나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 밖으로 나갈 용건들을 일상생활 속에 만들어 놓는 것이 단조로운 생활을 보내지 않기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외출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두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루틴을 가급적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가는 길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철을 타거나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 모르는 곳에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풀 가동하게 됩니다. 고령이 되면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단골 가게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나 새로 개척한 가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만을 먹고 있다가는 전두엽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토미야 선생은 말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70대, 80대는 공부 따위는 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고령자는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토야마 선생의 진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지식을 가득 채워서 암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즉 공부란 입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육을 실제로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공부는 다릅니다. 전두엽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입력보다는 출력이 더 중요합니다. 출력이 왜 중요한지 기억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70대 정도의 사람이 경험하는 기억 장애의 대부분은 가령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상기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상기 장애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는 바깥에서 덮어쓰기를 하면 할수록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력을 계속해서 덮어쓰기를 계속해 나가면 기억은 점점 상기되기 어렵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출력시키는 경로를 만들면 쉽게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70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지식이라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입력시키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모아온 지식을 출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터를 떠나서 이제는 만나서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지면 출력의 기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지식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SNS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며 트위터며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뇌 속의 노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출력형이 되는 것이 서재형 수재보다도 젊음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처럼만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말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생각에 마치 반항하는 듯한 의견을 내보내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의식적으로 다수파와는 다른 의견을 내려고 마음속에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두엽을 보다 강하게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0대의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그것도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을 제대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본래 고령자에게는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의외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 근력이 약해지면 무서워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는데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데는 사실 내려갈 때 근육이 먼저 약해집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총총 걸음으로 잘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다리가 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의 다리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무리가 안 되는 정도로 계단을 이용해서 다리 근력을 유지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수중에서 걷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많이 주지 않는 좋은 운동입니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도 되고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하도 걸리지 않아서 고령자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온 운동이 있다면
그만두지 말고 가능한 한 계속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도 느긋하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70대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령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만 역시 고령자가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약간 살이 찐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젊어 보이는 사람도 약간 살이 찐 사람입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의 사람입니다. 살이 빠짐으로써 피부 탄력도 나빠지고 주름도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매일의 식사를 물어보면 소바와 같은 아주 담백한 식사를 항상 먹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식사 제한을 해서 체중을 줄였다는 고령자에게도 비슷한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아울러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서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요컨대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신경을 써야 하지 지나친 섭취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장이 나빠져서 먹을 수 없다면 모를까.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0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바꿔가며 80대를 가급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깨끗하게 단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80대라는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구애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순순히 남의 도움을 빌리자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80세가 지나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자. 대부분의 고령자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도 삼가며 살아왔는데 이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중 하나는 80세가 넘으면 식사를 참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아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며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부설 노인홈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생존 곡선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흡연으로 몸이 상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겠지만 흡연을 하면서도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무리해서 금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먹고 싶은데 건강이 나쁘니까 참아버린다.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만 건강을 위해서 무리해서 운동한다.
좋아하는 술, 담배를 건강을 위해서 참는다.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이도 들고 해서 참는다. 효과를 못 느끼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을 계속 복용한다. 모두 참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사실 참거나 무리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분명 60대 정도까지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서까지 흥미가 있는 것들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70대 그리고 8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상황에 맞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지 말고 혼자서 여행도 떠나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